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을 놓고 여야의 공방이 갈수록 격화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악의적 프레임 씌우기로 규정하고 철저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고, 민주당은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을 실시했습니다. 경제관료 출신인 조 후보자의 적격성 문제와 도덕성 문제가 쟁점이 됐습니다. 여야의 정기국회 입법 전쟁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양곡관리법과 노란봉투법의 정기국회 내 처리를 추진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총력 저지한다는 방침이어서 법안 심의 과정에 진통이 예상됩니다. 뉴스앤 파워 인터뷰, 오늘은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과 함께 논란과 파장이 확산되고 있는 윤 대통령 순방 외교에 대한 평가, 그리고 노란봉투법, 스토킹 범죄 처벌 강화 추진 등 정기국회 주요 이슈에 대한 입장을 들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7일 의정종합뉴스 뉴스에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논란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고 외교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며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요. 국민의힘은 다수당의 횡포이자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겁박이라고 비판하고 비속어 논란과 관련해 MBC와 민주당 간의 정원 유착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박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이제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를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대통령의 말실수와 거짓 해명으로 외교적 망신을 자초해놓고 야당과 언론 탓으로 돌리는 건 적반하장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이번 순방 외교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며 박진 외교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임 건의안을 표결 처리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졸속과 무능, 굴욕과 빈손, 막말로 점철된 사상 최악의 근본 순방 외교 대참사에 대한 주무부처 장관으로서의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MBC의 대통령 비속어 논란 보도를 해외 순방 자막 조작 사건으로 규정했습니다. 정확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 단정적으로 자막을 사용했다고 지적하고 MBC와 민주당 간 정원 유착 의혹을 거듭 제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진상규명을 위해 당내의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내일 MBC를 항의 방문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의 박진 외교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 제출에 대해선 다수당의 횡포이자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협박에 가깝다고 반발하고 민심의 역풍이 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국회에서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걸핏하면 국무위원들에 대한 탄핵 해임을 조자룡 헝칼 쓰듯 꺼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번번이 국정 운영을 발목 잡혀서는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조차 없습니다. 대통령 비속어 논란을 둘러싼 여야의 충돌은 국회 상임위 곳곳에서도 벌어졌습니다. 복지에서는 야당 모욕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가 먼저라는 민주당의 요구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오전 일정이 차질을 빚었고, 국회 운영위에서는 여야 간 고성이 오갔습니다. 민주당은 진상규명을 위해 김성한 국가안보실장과 김은혜 홍보수석 등을 운영위에 출석시켜 긴급 현안 보고를 받자고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은 MBC의 최초 보도 전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해당 사실을 알았다며 정원 유착 의혹에 대한 입장부터 밝히라고 맞섰습니다. 대통령께서 사과하시고 책임자들이 책임지면 될 일을 전 국민 앞에서 부정하고 또 거짓 해명으로서 일관하고 계신데요. 윤석열 정부가 셀프 검증으로 어물쩍 넘어가려 하신다라면은 이것은 국민이 그렇게 놔둘 수는 없는 문제고요. 또 어떻게 보도가 되기 전에 정치권에서 그 말이 나옵니까? 민주당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 먼저 입장을 밝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편 박진 외교부 장관은 해임 건의안에 대해 외교마저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있어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고, 대통령실은 비속어 논란과 관련해 직접적인 법적 대응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회 방송 박지영입니다. 국회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을 실시했는데요. 야당은 기재부 이력의 조 후보자의 전문성을 문제 삼은 반면 여당은 조 후보자의 역량이 충분하다고 적극 옹호했습니다. 연금 부정수급 논란 등에 대해서는 조 후보자가 적법했다고 해명하면서도 송구하다고 사과했습니다. 보도에 임채원 기자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여전히 공석인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용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야당은 조 후보자의 보건복지 분야 전문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조 후보자의 27년간 기재부 근무 경력과 윤석열 후보 대선 캠프, 인수위원회 경제 1분과 경력 등은 보건복지 분야와 관련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결과적으로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의 활동이 장관 임명으로 이어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보건복지 전문성 본인이 높다고 생각, 상중하에서 어느 정도 되십니까? 보건 분야의 전문가로서. 다른 분야에 크게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 기재부 출신의 조 후보자가 과도하게 재정 효율성에 집착할 수 있다는 야당의 우려가 이어졌는데 조 후보자는 기재부 출신이라고 같은 정책 방향을 갖는 것은 아니라며 재원을 확보해 취약계층 지원 강화 등의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여당은 조 후보자가 지난 2006년 복지 분야 재정 투자 확대를 골자로 한 비전 2030 입안을 총괄했다며 사회복지와 보건의료 분야의 전문성을 갖췄다고 평가했습니다. 검찰과 기재부 출신 인사들이 현 정부의 주요 요직을 장악했다는 야당의 지적에는 맡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 후보자를 엄호했습니다. 따라서 특정 부처 출신이 너무 많다는 점에 매몰되기보다는 과연 이분들이 본인의 위치에서 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가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후보자는 여기에 대해 동의를 하십니까? 맡은 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럽 부흥개발은행 재직 당시 억대 급여와 공무원 연금 동시 수령,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등 도덕성 논란도 뜨거웠습니다.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젊은 세대한테 개혁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공감대를 형성하실 수 있는 적임자라고 생각이 안 드는 게 문제인 겁니다. 시중에 어떤 감정이라든가 정서 같은 것들을 막 갖다 끌어다 붙여가지고 감정적으로 이걸 얘기할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조 후보자는 공단의 공무원 연금 감액을 문의했을 때 감액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고 피부양자 등록도 자동 전환된 것이라며 적법한 절차였다고 해명하면서도 이 같은 논란에 송구하다고 사과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사과드립니다. 고위공직자로서 좀 더 처신을 잘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 후보자는 보건의료 분야 재정을 적재적소에 투입해 촘촘하고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 체계를 만들겠다며 보험자병원 설립 등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국민연금 고갈 우려와 관련해선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를 적극 협의하고 코로나19 방역은 축적된 데이터와 의료 대응 역량 등을 토대로 정밀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방송 임치현입니다. 다음 주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가 오늘 본회의에서 국정감사 대상 기관들을 승인 의결했습니다. 국회는 이와 함께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를 국회 운영위원장으로 선출하고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 등 50여 건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홍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국민의힘이 새로 선출한 주호영 원내대표를 국회 운영위원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민생과 무관한 정치 공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협치를 통해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자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여야가 서로 다름을 탓하고 상호 비방과 정쟁거리로 삼을 것이 아니라 오직 국민과 국익이라는 관점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지혜를 모아 나갈 때 정치는 다시 신뢰를 회복하고 나라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 위원장은 협치를 강조했지만 본격적인 궤도에 오른 윤석열 정부 첫 정기국회에서 여야 간 신경전은 이미 거셉니다. 다음 주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야는 본회의에서 국정감사 대상기관 승인 관련 안건을 의결한 가운데 이번 국감에서 대통령 해외 순방 논란 등 정부 실정을 조목조목 따지겠다고 벼르는 민주당과 정치 공세는 단호히 차단하겠다는 국민의힘 간 공방은 더욱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30여 건의 법안도 처리했습니다. 장애인 기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 기업활동 촉진법 개정안과 원격 대학의 일반 대학원과 전문 대학원을 추가한 고등교육법 개정안, 그리고 강원도의 구체적 발전 방안 등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 등입니다. 법안 처리에 이어 국회는 내일과 모레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듣습니다.
먼저 연설에 나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민생을 강조하며 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주요 처리 과제로 정한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등 7개 법안에 대해 설명할 예정입니다. 모레는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집권당으로서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한 메시지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내일 진행되는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한 정 비대위원장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문의 결과가 모레 본회의 이전에 인용 결정으로 나온다면 주호영 원내대표가 대신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회 방송 홍혜진입니다. 이번 정기국회 여야가 중점 법안을 선정하며 거듭 민생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양곡관리법과 노란봉투법 등 사안별로는 여야 입장차가 큰 상황이라 입법전은 뜨겁게 전개될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내 반드시 이들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은 총력 저지를 예고해 여야 대치는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강민지 기자입니다. 다음 주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야가 국감체제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상임위별 감사 상황을 점검하는 국감 종합상황실을 열고 지난 문재인 정부 5년에 대한 날선 평가를 예고했고 더불어민주당도 내일 국감 종합상황실 운영을 시작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송곳 검증을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정기국회 주도권 경쟁이 시작된 가운데 여야는 국감 시작 전부터 노란봉투법과 양곡관리법 등 입법 사안을 둘러싼 신경전을 주고받았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에선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 노동자의 삶을 말살시키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겠다는 각오를 분명히 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몇몇 소수를 위한 법이 아닙니다. 이 땅 위에 2천만 노동자 모두를 위한 법입니다.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노란봉투법 처리를 완수하겠습니다. 하지만 당정과 재계에선 기업의 경영활동 위축과 불법 파업 조장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고 입법에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당은 이번 개정안이 재산권 침해 등 위헌 논란, 노조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는 민법상 손해배상 원칙 적용의 형평성 등의 법리적 우려가 있고 민주당의 10대 입법과제 중 하나인 양곡관리법도 뇌관입니다. 정부가 해마다 초과 생산된 쌀을 의무 매입해야 한다는 내용인데 민주당은 정부의 쌀 격리 조치는 부족하다며 법안 통과를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과도한 시장 개입과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임시 방편에 불과합니다. 근본적 대책을 위한 법안 마련이 중요한데 무조건 막고 보자는 집권 여당의 어깃장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대한민국은 시장 경제의 나라입니다. 협동농작의 나라가 아닙니다. 최소한의 시장 개입을 통해 수급을 조절하면서 농민의 적정한 삶을 보장해줘야 합니다. 민주당은 어제 국회 농해수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법안을 상정했는데 국민의힘이 최장 90일 동안 심사가 가능한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로 맞불 대응하면서 정기국회 통과 가능성은 불투명해진 상황입니다. 다만 야당에선 안건조정위에 포함된 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미향 의원을 통해 무력화시킬 수 있는 카드가 있고 국민의힘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 요청까지도 고려하고 있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충돌은 한층 거세질 전망입니다. 국회 방송 강민지입니다. 국민의힘이 규제개혁 추진단 활동을 공식화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개혁 성과를 도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첫 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선 기술 우위의 선점이 필수라면서 규제 혁신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단장을 맡은 홍석준 의원은 민간 활력과 혁신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개혁해 윤석열 정부의 민간 중심 국정 기조에 힘을 싣겠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민생과 경제를 방치하고 있다며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황명선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환율은 급등하고 전문가들은 원화를 위기에 취약한 통화라고 지목했는데도 정부는 통화 가치 하락은 세계 주요국 공통 현상이라며 숨기기 급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하는 것이 대통령에게 부여된 제1의 책무라며 경제 안정화를 위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의당의 새로운 리더를 뽑는 당대표 선거에 현재까지 이정미 전 대표를 비롯해서 5명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이 전 대표와 함께 김윤기 전 부대표는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당권 도전을 공식화했고 앞서 어제는 조성주 전 정책위원회 부의장, 이동영, 정호진 전 수석 대변인도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정의당은 내일까지 후보 등록을 마감하고 다음 달 14일부터 6일간 당원 투표를 실시해서 당대표를 선출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김희연 기자와 함께합니다. 김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이른바 검수완박법이 지난 4월에 국회에서 통과가 됐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게 이제 위헌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를 했습니다. 오늘 이와 관련한 공개 변론이 열렸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들이 국회를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 공개 변론이 열렸습니다. 이 국가기관 간의 헌법이나 법률상 부여된 권한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는 게 권한쟁의 심판인데 이번에는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검수완박법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입니다. 네, 시작 전부터 양측 신경전이 아주 치열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헌재의 모습을 드러낸 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었는데요. 이 한 장관은 검수완박 입법은 일부 정치인들이 범죄 수사를 피하려는 잘못된 의도로 만들었고 검찰의 본질적인 기능을 훼손해서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잘못된 입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검수완박법이 인정되면 앞으로 누가 다수당이 되든 간에 이 같은 비정상적인 입법이 다수당의 만능 치트키처럼 쓰일 것이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뉴노멀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가 이번 사건에 대해 이건 선을 넘은 것이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단호히 선언해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국회는 이제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건데 국회 측에서도 시작 전에 입장을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이 국회 측 대리인은 장주영 변호사가 나섰는데요. 이 헌법상의 다수결 원칙과 국회법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심사하고 의결했고 그 헌재가 국회 운영의 자율권을 존중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국회가 시대 상황과 국민적 요구를 반영해 결정한 입법 사안이고 수사권과 소추권이 없는 법무부 장관이나 영장 청구권의 변동이 없는 검사는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검찰 수사권 약화와 국민 피해 우려 주장에 대해선 검찰이 법에 규정된 대로 사법경찰과 협력해서 권한을 제대로 행사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고 검수완박법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이 집중돼 권력이 남용되는 걸 방지하는 선진화된 제도가 도입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지금부터 쟁점 사안들을 이제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죠. 네. 한 장관이 현재 주장하고 있는 검수완박의 위헌 부분은 어떤 것들인가요? 일단 우선 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검사의 권한에 대한 해석이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이 헌법을 보면 체포, 구속,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이게 하나가 있고요. 또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이렇게 두 군데 헌법에 등장합니다. 네. 이걸 두고 법무부 측에서는 헌법이 검사의 영장 청구권을 보장하는 건 수사권과 소추권이 전제라며 법률로 수사권을 제한하는 건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회 측은 헌법에 검사의 수사권과 소추권을 보장한다는 이 명시적 규정이 없고 영장 청구권이 과연 수사권과 소추권을 전제로 한다는 것도 근거가 없다며 입법 정책에 따른 수사권 조정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네, 더불어서 이제 입법 절차 문제도 쟁점 사안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법안 통과 당시의 상황을 좀 짚어보면요. 이 법사위에서 민주당이 검수완박법을 단독으로 통과시키려 하자 국민의힘에서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합니다. 이 안건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6명으로 구성되고 이 비교섭 단체를 포함해 여야 동수로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민영배 민주당 의원이 탈당하면서 안건조정이 비교섭 단체 몫으로 배정되고 그래서 민주당 3명, 민주당 출신의 비교섭 단체 1명으로 의결 정족수를 채우면서 검수완박법을 통과시킵니다. 법무부 측은 이 위장 탈당이자 꼼수라며 이 부분을 문제 삼은 건데요. 여야 의견을 충분히 수기하라는 안건조정위 제도의 취지가 이와 정반대로 입법 절차가 진행되면서 절차적 민주주의가 훼손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당을 탈당한 정치적 결정이고 국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국회 측도 법안 통과 과정에서 헌법과 국회법을 모두 준수했고 국회의 입법 절차상의 문제는 그 권한을 침해당한 국회 내 기관이라면 몰라도 국회 밖의 국가기관이 주장할 자격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당시 이제 본회의를 여러 번 열어서 이제 검수완박법을 최종 통과를 시켰는데 이 부분도 지금 문제가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법무부 측에서 이 부분도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방금 앞서 이제 말씀하신 게 회기 쪼개기라는 겁니다. 네. 이 검수완박법은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렇게 두 가지 법안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우선 이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 처리 당시에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를 발동했는데 민주당이 회기 쪼개기를 통해 무력화하면서 처리를 했고 형사소송법도 같은 방법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이를 두고 법무부 측은 앞서 이 위장 탈당 논란 부분과 마찬가지로 절차적 민주주의가 훼손됐다고 주장했고 반면 국회 측은 이 국회법에 위배되는 부분은 전혀 없다고 맞섰습니다. 그렇군요. 본회의를 여러 번 열었다는 건 이제 회기 쪼개기를 이제 가리키는 거였군요. 네. 오늘 최종 결론이 이제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또 궁금하군요. 네, 이 공개 변론을 통해 양측의 입장을 드는 헌법재판소는 이제 추후 기일을 잡아서 최종 결론을 내릴 텐데요. 네. 이 9명의 재판관 전원이 심리에 참여하고 이중 과반 찬성으로 결정이 납니다. 인용이면 재판부가 한 장관의 손을 들어준 거고요. 이 기각이면 검수완박 입법에 문제가 없다는 건데요. 다만 이 인용이 나더라도 검수완박법 자체에는 큰 영향이 없을 거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이 1997년 노동법 등 날치기 입법 사태와 2011년 한국정책금융공사법 심의 중 반대 토론이 묵살됐다며 이정희 전 민주노동당 대표가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이 받아들여졌는데 이때 헌재는 심의 표결권 침해는 인정하면서도 법률 효력에 대한 위헌 확인 청구나 법률안 가결에 대한 무효 확인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때문에 이번에도 이 인용이 나더라도 검수완박법 자체는 이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있고 법무부 측에서는 인용 판결이 나면 검수 원복 시행령의 정당성을 주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렇군요. 오늘 이슈 분석은 김희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김 기자 수고했습니다. 강아랑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9월 27일 시선을 집중시킨 정치 뉴스 만나보시죠. 첫 번째 정치톡은 논란의 본질은입니다. 윤 대통령이 순방 외교를 끝내고 귀국한 지 벌써 사흘이 됐지만 비속어 논란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실이 이번 사안에 대해서 적극적 반박과 공세로 전환한 이후에 파장이 더 커지는 분위기인데요. 오늘은 대통령실과 여야 정치권이 이번 논란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선제 공격에 나선 건 대통령실이었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한 전문가들의 또 들은 얘기는 바이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저희가 이것의 심각성을 갖고 있는 건 비속어 논란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하지도 않은 발언을, 그리고 있지도 않은 발언을 들고 거기는 순방 외교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우리의 최우방 동맹국을 소멸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라고 규정사실화되는 것, 이것이 문제의 본질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대통령실의 자체 전문가 분석을 통해 문제의 발언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일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확인했다는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 이번 사안의 본질은 비속어 논란이 아니라 잘못된 보도로 인한 동맹국 폄훼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지낸 박수현 전 의원은 대통령의 욕설이라는 본질을 가리기 위해서 대통령실이 입장을 바꾸고 거짓말까지 하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가장 핵심은 본질은 뭐냐면 바이든이든 그것이 미국 의회든 한국 의회든 날리면이든 그것이 아니라 바로 앞에 있었던 욕설이 문제거든요. 대통령의 언어가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들은 지금 그 대통령이 하신 욕설 부분에 더 낯을 뜨거워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대통령실만 뒷부분으로 지금 옮겨가고 싶고 앞부분 욕설은 본질이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한편 이런 공방에 대해서 양쪽 모두를 비판한 의견도 있습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이번 논란의 본질이 불량 보도와 부실 대응에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그 목소리도 직접 들어보시죠.
제가 보면 일종의 좀 불량 보도와 부실 대응의 조합, 이게 혼란을 굉장히 가중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불량 보도는 전 MBC의 언론윤리 위반이 있다고 봐요. 그냥 단정적으로 바이든이라고 해버렸고, 대통령실은 물론 즉각 대응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긴 했지만 XX라고 한 이거는 시인도 부인도 안 한 상황이거든요. 이건 또 이해하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대응이 굉장히 부실하죠. 입장에 따라 정파에 따라 각기 다른 해석으로 공방이 계속되면서 정치권 블랙홀이 되고 있는 윤 대통령 비속어 논란.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 최종 판단은 이제 국민에게 맡기고 민생에 집중해야 할 때가 아닐까요?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은 내관된 양곡법입니다. 여야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주력할 민생 법안들을 발표하면서 입법 전쟁을 예고한 가운데 최근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면서 쟁점으로 떠오른 법안이 있습니다. 바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일명 양곡법인데요. 올해 쌀값이 45년 만에 최대치로 하락하는 등 쌀값 폭락이 현실화되자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달 중순 국회 농해수위 법안소위에서 이 법안을 단독 처리하면서 강행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재배 면적으로 보면 쌀 소비량보다 약 한 20만 톤에서 30만 톤이 매년 과잉 구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은 이런 구조적인 과잉은 사전에 재배 면적을 조정하자, 생산 조정을 전제로 해서 일시적인 과잉은 그 시장 경기를 의무화해가지고 쌀값의 폭락을 막고 수급의 균형을 맞추자. 시장 격리 의무화는 비상 상황에서의 대책일 뿐이고 핵심은 쌀 생산량을 사전에 조정해서 과잉 물량을 사전에 방지하자는 것이다. 민주당 쌀값 안정화 TF팀장인 신정훈 의원은 양곡법의 핵심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쌀 공급의 사전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반면에 쌀값 안정을 위해서 최근 역대 최대 규모인 45만 톤의 쌀을 매입하기로 결정한 당정은 양곡법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토록 할 경우 오히려 쌀 공급 과잉 구조를 더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도대체 민주당의 양곡관리법은 누구를 위한 법안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이 쌀만 먹고 삽니까? 다른 품목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무, 배추, 마늘, 생강 등 잉여 농산물 모두 다 국가가 의무 격리를 할 겁니까? 대한민국은 시장 경제의 나라입니다. 협동농작의 나라가 아닙니다. 최소한의 시장 개입을 통해 수급을 조절하면서 농민의 적정한 삶을 보장해줘야 합니다. 네, 여야가 이렇게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민주당이 어제 국회 농해수위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하려고 하자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의 회부로 제동을 걸었습니다. 앞으로 최장 90일간 법안을 숙고해서 논의해야 할 상황이 된 겁니다. 이에 농해수위 야당 의원들은 오늘 법안 지연 전술이라면서 안건조정이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정치권에선 양곡법이 올해 4월 안건조정위를 거친 검수완박 법안처럼 장기간 여야 갈등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쌀값 폭락 때마다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가고 있는데요.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정쟁보단 보다 근본적인 해법 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의 미국 순방 중 불거진 비속어 논란을 놓고 정치권이 연일 시끌시끌합니다. 관련 공방으로 국회 일정 곳곳이 파행이 됐고 민주당은 결국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는데요.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의 조승현 전 상근 부대변인을 연결해서 관련한 내용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통령실과 여당이 이번 비속어 논란과 관련해서 MBC 보도 문제를 집중 거론하면서 반격에 나서고 있는데요. 대통령실은 직접적인 법적 대응에 나서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오늘 냈고요. 국민의힘은 MBC 편파 조작, 방송 진상규명 TF를 구성해서 적극 대응 방침을 밝혔는데요. 민주당의 입장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예, 민주당의 입장은요. 이러한 행태는 국민을 무시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그 청와대에서 정윤회 비선실세설 돌았을 때 그 비선실세 문제가 아니라 문건 유출이 국기문란이라면서 프레임 전환을 하면서 지록 이마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대통령실에서 이거 사실 확인이 안 된 보도가 MBC 잘못이라고 한다면은 대통령실에서 그 영상 취재 기자단 간사에게 외교상 부담이 될 수 있는 내용인데 보도가 안 되게 해달라고 좀 어떻게 안 되겠냐 이런 얘기 왜 했습니까? 그거보다 더 정확한 사실 확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기자들 보도할 수밖에 없고 MBC만 한 게 아니라 다 보도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또 그렇게 어떻게 좀 안 되겠냐 하더니 이제 와서 사실과 다른 보도로 동맹을 훼손하는 것이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들 이게 진상 파악을 하겠다. 이게 적반하장 아닙니까 이게 지금 보기는커녕 대통령의 경박스러운 언행으로 동맹국 신뢰를 잃은 외교 대참사가 났는데 지금 EXX가 그 미국 야당인지 한국 야당인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통령의 그런 경박스러운 언행에 대해서 미국 정계도 실망하고 한국 국민들도 실망했다는 이게 문제입니다. 외교 성과는커녕 신뢰라는 외교 자산을 대통령이 직접 깎아내린 자회행위라고 그렇게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무능한 것보다 문제는 거짓말하는 해명 태도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뭐 바이든 누가 봐도 바이든인데 날리면이라 그랬다 달리면이라 그랬다가 EXX는 한국 야당이라 그랬다 아니라 그랬다가 기억이 안 난다 그랬다가 이게 지금 뭐 하는 건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네, 민주당은 오늘 그 박진 외교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당론으로 채택을 했죠. 현재 민주당 의석만으로도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 단독 처리가 가능하긴 한데 통과가 되더라도 강제성이 없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박진 장관 해임 건의안 발의를 결정한 이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 이게 뭐 현실적으로 통과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근데 과거 전례를 보면은 김대중 정부 당시에도 한나라당이 그 당시 이제 국민의힘이 한나라당이었었으니까 한나라당이 통일부 장관에 해임 건의안을 했고 행정자치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 2번을 해서 통과시켰습니다. 근데 거기서 통과를 했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거부권을 한다든지 노무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지 않고 자진 사퇴 형식으로 물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야당이 정상적인 비판과 견제 기능을 하는 것이고요. 그거에 대해서 무시를 한다면 그건 대통령의 책임이 될 것이고 이거에 대해서 잘못하고에 대해서 반성하고 성찰하는 태도를 보인다면은 국민들이 그거를 넘어갈 텐데 지금 사과를 안 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건 사과 한마디인데 그 사과를 안 하고 계속 거짓말을 하면서 국민들이 기만하니까 그것 때문에 더 분노하고 지지율이 또 빠지고 있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의 행동은 야당으로서 정상적인 비판과 견제 기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열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여야는 비속어 논란을 놓고 공방을 벌였는데요. 결국 청문회가 정회됐다가 속개가 됐고 국회 운영위에서도 여야 간 언쟁이 오가다가 결국 파행이 됐는데요. 이렇게 국회 곳곳에서 비속어 논란으로 여야가 부딪히는 상황 계속 이어진다면 가뜩이나 어렵고 힘든 민생은 언제 챙길 거냐 이런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생각하는 빠른 해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민주당 입장에서도 당연히 지금 뭐 금리 인상에다가 환율이 급등하고 주가는 폭락하고 인플레이션에다가 그 물가를 안정시키는 문제도 심각하고 민생에 협조하고 협치할 생각이 없는 게 아닌데 지금 문제는 그겁니다. 이게 지금 그 준비 안 된 대통령의 그런 무능과 거짓말, 막말 이런 것 때문에 또 집권 여당의 권력 투쟁으로 인해서 국정 동력을 상실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지지율이 반증해주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야당의 협치보다는 어떻게든지 대통령이 사과할 건 사과하고 잘못한 건 잘못된 시인을 하면서 국민들한테 국민의 마음을 돌려놓고 국정 동력을 빨리 회복을 하면은 그 다음부터 민주당은 어떤 것들이 이게 금리 문제든지 아니면 환율 문제도 이게 야당이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집권 여당과 정부가 해야 될 문제니까 빨리 국정 동력을 회복하고 사과할 건 사과하고 그래서 국민들한테 사죄를 빌고 국정 동력을 회복하는 거 이게 빠른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공항이라서 조금 시끄러웠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승현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뉴스앤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윤 대통령 순방을 둘러싼 논란 속에 정기국회 주요 입법과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두고도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용해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함께 정치권의 주요 이슈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5박 7일간 순방 일정을 마치고 이제 지난 주말에 귀국을 했는데 여러 가지 논란과 이제 파장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야 평가도 이제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먼저 이제 여당과 대통령 입장을 보면 비속어 논란과 관련해서 여당은 최초 보도했던 MBC 방송사를 상대로 문제 삼고 나서고 있고 윤 대통령도 사실과 다른 보도로 동맹을 훼손하는 것은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이번 윤 대통령의 그 외교 순방 외교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두 분은 순방 외교에서 무엇이 기억나시나요? 저희가 네, 이게 사실 하기에는, 30분 간담회 그리고 48초 인사만으로도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이게 기억에서 싹 사라져 버렸어요. 이 오로지 남은 것은 대통령의 욕설과 그 이후에 벌어지고 있는 이 진실 공방만 남아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순방 외교에 대한 어떤 평가를 내리기가 참 어렵다. 그런 평가를 하기도 참 민망할 지경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지금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이 온 국민을 상대로 사실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15시간 만에 처음 나온 대통령실 해명이 이제 바이든이 아니라 난리든이다라는 해명이었고 이런 말장난을 15시간 동안 열심히 머리를 굴려서 만드는 그 기간 동안 사실 난리든이 아니라 제대로 된 사과였다면 이미 사실 충분히 넘어갈 수 있었던 일이다. 그러니까 좀 경솔했고 죄송합니다라고 하면 그냥 넘어갈 일을 대통령실에서 너무 일을 키우고 있다. 그러니까 홍보수석을 굳이 교체해가면서 나온 결과가 이 15시간 머리를 싸매서 나온 난리든이라는 말장난이라면 이게 참 대통령실의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해명을 곧대로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이게 대통령이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대상으로 뭐 이 땡땡 저 땡땡 하는 게 사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저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장 나와서 국민들과 국회의원들에게 사과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또 이런 말들이 나오니까 야당 지목은 아니다라고 또 말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도대체 여당 보고 한 말인가? 이 이준석 대표 하나 제대로 못 쫓아내고 가처분해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여당이 불만족스러우셔서 대통령께서 그런 이 땡땡 저 땡땡이라고 여당을 지목하신 건가? 이 말도 안 되는 말꼬리 잡는 해명들이 이어지고 있고 국민들이 이 어느 하나의 해명도 납득할 수 없는 상황들이 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갑자기 질문을 받으니까 말문이 막혀버렸는데 용혜은 의원님 오시면 좀 긴장을 하고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따른 논란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박진 외교부 장관과 또 김은혜 홍보수석 등의 교체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특히 그 박진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은 오늘 발의를 했습니다. 대통령실과 외교라인 교체 요구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사실 이제 민주당에서 발의한 해임 건의안을 아직 기본소득당에서 당론 차원으로 검토를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그 안 자체에 대한 입장을 정한 바는 없지만 이제 72시간 내에 표결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기본소득당도 곧 공식 논의를 좀 할 예정이고요. 근데 이게 사실 30분 간담회 그리고 48초 인사로만 끝났으면 박진 외교부 장관 경질 정도로 끝날 일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15시간 동안 머리를 굴려서 말도 안 되는 해명을 내놓는 무능한 홍보수석 그리고 대통령이 야당에 대해서 이 땡땡 저 땡땡 할 만큼 국회와 대통령실의 어떤 관계를 엉망으로 만든 정무수석 그리고 임기 시작 후 5개월 동안 계속해서 사고만 치고 있는데 도대체 대통령 비서실장은 무엇하고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뭐 바이든이니 난리든이니 한가하게 이런 고민하고 있을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본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단 한 명도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걸 좀 빠르게 깨달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경제 위기 상황에서
하면서 이 대통령실뿐만 아니라 내각의 장관들도 도대체 뭘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비판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대통령실이라도 좀 전면 개편에 나서야 한다라고 보여지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뭐 아무리 본인이 그냥 사적으로 좀 실수할 수도 있고 억울한 마음이 좀 들 수도 있겠으나 사실 국민이 지금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러니까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을 최우선순위에 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뭐 외교부 장관 한 명 경질하고 끝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에는 그 최근 이슈가 됐던 사회면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온 국민의 공분을 샀던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정부와 여당이 스토킹 처벌을 이제 강화하기로 했는데 용 의원께서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이제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스토킹 범죄의 반의사 불벌죄 조항을 삭제하는 이 여당의 법안 적절하다고 보시는지, 뭐 여당 여러 가지 관련한 법안들 또 추가로 좀 이렇게 보충하고 보완해야 될 이제 법안이 있다고 생각이 드신 게 있다면 어떤 게 또 있을까요? 네, 이 사안 워낙 좀 국민적 관심사도 높고 중요한 사안이어서 좀 길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겠다라고 한동훈 장관이 밝혔습니다. 저는 환영할 만한 조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다만 이 반의사불벌죄 자체는 스토킹 처벌법을 제정할 당시에도 계속해서 문제 제기가 됐던 부분이에요. 네. 근데 시행 1년을 앞두고 있는 지금에서야 그리고 심지어 또 한 명의 여성이 스토킹으로 목숨을 잃은 다음에야 논의가 되고 대책으로 나온다는 점이 아쉽지만 그래도 반가운 소식이긴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스토킹 피해자 지원법이 또 여성가족위원회에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요. 이 법안에 대한 논의도 좀 여야가 빠르게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젠더 폭력에 대한 처벌법들을 제정하면 거의 시간 차이를 두지 않고 동시에 이제 피해자 지원법이 제정이 되는데 이 스토킹 범죄 같은 경우는 처벌법을 제정하고 피해자 지원법을 상정하는 데만도 거의 1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일이고 이번 신당동 스토킹 살인 사건으로 여야의 어떤 공감대가 많이 형성된 만큼 좀 빠르게 합의해서 피해자 지원법을 제정을 해야 되는데 사실 여당에서는 계속해서 좀 정부 대책 발표 난 이후에 논의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공청회도 해야 되고 법안 심사도 해야 되고 갈 길이 바쁜데 정부 입만 좀 쳐다보고 있는 상황이어서 정부 대책은 정부 대책이고 국회는 또 국회 할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또 이미 시행되고 있는 조치들을 점검할 필요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 피해자가 그 가해자를 고발하고 재판을 시작하면 재판이 끝날 때 1심 재판이 끝날 때까지 평균적으로 한 80일 정도가 걸리거든요. 근데 이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 피해자가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주거나 통신 같은 경우는 이제 최대 2개월 정도의 접근 금지를 받을 수 있고 유치장 유치 같은 경우는 한 달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재판 1심 선고가 나올 때가 보통 한 80일이 걸리는데 잠정 조치가 최대 60일이니까 이 공백이 발생하는 거죠. 공백도 이제 보장이 되는 쪽으로 해야 된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한 좀 개정이 필요하고 이번 신당동 사건도 사실 선고 바로 직전에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윤희근 경찰청장이 잠정 조치 4호를 적극 활용하겠다라고 했는데 좋습니다. 좋은데 실제로는 검찰이나 법원 단계에서 기각되는 확률이 50%가 넘습니다. 그런데 법무부나 경찰에서는 이 기각되는 사유를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이 잠정 조치 4호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좀 제대로 활용하기 위한 준비도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용 의원께서는 정의당과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이제 노란 봉투법 발의안에 이제 이름을 올리셨고 노란 봉투법이 빠르게 제정이 돼야 된다. 또 역시 이 부분에도 목소리 이제 높이셨는데 이게 이제 어떤 법안인지 저희 방송을 통해서 여러 번 나가긴 했는데 간단하게 이제 좀 취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이 법안이 우리 사회에 정말 꼭 필요한 법안인지 덧붙여서 말씀도 부탁드릴게요. 네, 이 노조의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정말 징벌적인 손해배상들을 하지 못하게 하자라는 취지의 법안인데요. 많이들 아시겠지만 이 쌍용차 노동자들이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고 나서 많은 시민들이 노란 봉투에 십시일반 이제 손해배상에 보태라라는 마음으로 이제 후원금을 보내주셨던 게 이제 이 노란봉투법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 이 최근에 있었던 대우조선해양 사태만 놓고 봐도요, 이 조선업이 그러니까 불황이던 시기에 고통 분담을 하자고 해서 노동자들이 임금을 삭감했는데 호황기에도 임금이 오르지 않고 20년 동안 일한 노동자들이 겨우 최저임금 정도의 임금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 본인들의 어떤 권리 행사로서 파업을 정당한 쟁의 행위를 했고
극적으로 이제 노사정 합의를 이뤘지만 사실 합의는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고 그 하청 소속 노조 간부 5명에게 한 470억 정도의 손해배상 청구가 날라왔어요. 이게 근데 1인당으로 따지면 거의 뭐 94억인데요. 이 최저임금 정도 받는 하청 노동자들이 이 돈을 갚으려면 300년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되는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건 그냥 죽으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 헌법에 보장돼 있는 노동 3권의 행사를 박살내고 또 노조를 파괴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진 이런 손해배상들은 사라져야 된다고 보고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당사자와 가족의 인생을 파괴하는 이런 손배가압류가 사라져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이제 야당 의원들이 또 힘을 모아서 오늘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네, 하지만 그 경제 산업계에선 이 노란봉투법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고요. 정부 여당도 위헌 소지와 불법 파업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특히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노조 편향적인 정책을 또 재현하면 우리 경제는 물론이고 우리 청년들의 미래도 암울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데요. 우려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실까요? 네, 윤석열 정부야말로 노조 편향적인 정책을 펴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할 자격이 없다. 그러니까 스스로 이제 경총과 정경련 같은 재계의 민원 처리반 역할을 지금 임기 시작하고 한 5개월여 동안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 정부 여당의 대표적인 인식을 보여주는 발언이 권성동 전 원내대표가 했던 말입니다. 이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황건적 보호법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노란봉투법의 노란색에서 황건적을 떠올린 것 같은데 이 사실 이제 대통령은 황제고 이제 권력을 행사하는 이들을 황건적이라고 부르는 아주 고약한 비유입니다. 저는 오히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똑같은 이제 중국 후한 시대의 예를 떠올려 보면 후한 시대 말에 이제 조정을 농락했던 십상시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오히려 윤핵관이라는 말을 들으면 그 십상시들이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이 정당한 쟁의 행위에 대해서 손배라는 칼을 휘둘려서 윽박지르지 못하게 하려는 이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이 윤핵관들이 불법 파업이라는 딱지를 붙여서 사실 이데올로기적 프레임들을 씌우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헌법에 적혀 있는 노동 3권을 행사하는 노동자들을 1800년 전에 어떤 황건적으로 남겨둘 것인지 아니면 시민권을 가진 민주공화국의 주인으로서 인정할 것인지 국회가 좀 이런 역사적 책임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이 노란봉투법 논의에 임해야 된다고 봅니다. 실제로 법 조문에서 여러 가지 우려가 있다면 그것은 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일 텐데 사실 그런 노력 없이 무조건 뭐 황건적 보호법이다라는 어떤 딱지 붙이기만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 주부터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이제 시작이 되죠. 정기국회 이제 꽃이라고 불리고 있는데 여야가 이제 벌써부터 증인 채택을 놓고 이제 기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김건희 국감으로 이제 규정을 하고 관련 증인들을 대거 신청할 예정이고 국민의힘은 서해 공무원 피살 탈북어민 북송 사건을 고리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지금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국감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 신경전 어떻게 또 평가하실까요? 네, 사실 국회의원이 국정에 대해서 따지고 물으려면 물을 게 있으면 물어야 하고 따질 게 있으면 따져야 하는데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이 어떤 갈등이 실제로 증인을 불러서 뭘 물어보겠다, 그래서 뭘 따지겠다라기보다는 사실 서로의 증인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수싸움에 불과한 것 같아서 좀 많은 국민들이 우려를 보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정작 비교섭 의원들의 증인 채택은 또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국감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경찰의 쌍용차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손배소 문제를 좀 들여다보려고 쌍용차 지부의 김득중 지부장을 이제 참고인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지난 월요일에 열렸던 행안위 전체 회의에서 저의 증참고인만 쏙 빠지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증참고인들만 채택이 되었습니다. 근데 왜 채택이 안 되었는지에 대한 이유도 사실은 듣지 못했고 그 앞으로 어떻게 논의하겠다라는 계획도 사실은 듣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따질 게 있으면 따지고 물을 게 있으면 물어야 되는데 정작 진짜로 묻기 위한, 따지기 위한 증인 신청이 아닌 서로의 증인 신청을 막으려는 수싸움만 하고 있고 정말로 뭔가를 따져 물으려고 하는 의원들의 증인 신청은 제대로 된 이유도 없이 진행되고 있지 않은 점이 굉장히 좀 유감스럽습니다. 네.
네, 용 의원께서 이달 초에 한국형 횡재세 법안을 발의하셨잖아요. 근데 최근에 유엔 총회에서 유엔 사무총장이 에너지 기업들에 대한 횡재세 도입을 촉구해서 화제가 좀 됐었는데 발의 취지와 또 이번 정기국회 처리 가능성 어떻게 보시고 이번 국감에서 또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실 계획인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참사에 참사가 꼬리를 물던 지난 순방 외교 과정에서 제 눈길을 끌었던 건 이 구테르스 사무총장의 연설이었습니다. 구테르스 사무총장이 뭐라고 했냐면요. 우리의 지구가 불타고 불평등이 폭발하는 가운데에 화석연료 업계는 보조금과 횡재 이익으로 수천억 달러의 돈방석에 앉았다. 모든 선진국들에게 화석연료 회사들의 횡재 이익에 대한 세금 부과를 촉구한다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연설을 듣고 박수를 치시더라고요. 네, 물론 이제 통역기는 끼지 않고 계셨지만 추상적인 자유를 21번이나 외쳤던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좀 공허한 연설보다 저에게는 이 오염자들이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는 구테르스 총장의 경고가 좀 더 눈길이 가는 대목이었고요. 이 구테르스 총장의 말처럼 가장 가난한 사람들과 공동체의 등 뒤에서 기록적 이익을 올리고 있는 이 화석연료 회사들의 부정의를 바로잡는 대안이 바로 횡재세입니다. 한국에서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상황 그리고 유류세 인하 국면에서 역대급 영업이익 실적을 올리고 있는 정유사들이 있지요. 횡재세는 사실 전 세계적으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영국, 프랑스, 독일 같은 자본주의 최선진국 나라들에서도 이미 도입을 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EU 사무총장이 도입을 촉구하기도 했고요. 유엔 사무총장이 그리고 EU에서도 도입에 대한 논의들이 긍정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역사가 유엔의 역사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런 만큼 이 구테르스 총장의 연설에 박수도 치셨고 그래서 정부가 전향적으로 이 횡재세 논의에 나서 주시기를 좀 기대해 보고요. 물론 조세제도라는 것이 정부가 워낙 큰 주도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이 횡재세 처리에 대해서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는 만큼 처리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보고 이번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국회 토론회를 시작으로 많은 국민들께 횡재세를 알리고 또 설득해내기 위한 자리들을 마련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하실 말씀은 다 하신 건가요? 네. 국정감사에서 중점 부분은 어디에 좀 역점을 두실 계획이세요? 네, 이제 제가 행정안전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에 같이 있는데요. 네. 물론 이제 기획재정위원회에 배정되길 너무 바라고 농성까지 했지만 이 행정안전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를 같이 하는 입장에서 좋은 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네.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이 젠더 폭력에 대한 다양한 자료들을 이제 경찰에도 물을 수 있고 여성가족부에서도 다룰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큰 장점인데요. 네. 이번에 경찰의 어떤 손해배상 문제, 노동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벌어지고 있는 젠더 폭력의 현실에 대해서도 좀 다양하게 따져 물을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앤 파워 인터뷰에서는 윤 대통령 순방 외교에 대한 평가 그리고 노란 봉투법 등 정기국회 주요 이슈를 중점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기본소득당의 용혜인 의원과 관련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오후부터 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영남 해안가에 곳에 따라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점차 대기가 건조해지고 있는데요.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